방금 전에 7월 FOMC 회의 결과가 공개됐는데요. 시장 예상대로 0.25%포인트 금리 인상에 나섰지만 투자자들이 고대하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와 관련해서는 어떤 신호도 주지 않았습니다. 7월 FOMC 회의, 어제 천당과 지옥을 오간 한국의 2차 전지 관련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한국의 2차 전지 관련주, 어제 말 그대로 정말 천당과 지옥을 오갔는데요. 그런 만큼 오늘 7월 FOMC 회의 결과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국채금리, 비트코인, 지금 다양하게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자세하게 한 번씩 짚어주시죠. 네, 회의 결과는 뭐 예상한 대로 또 예상 이외에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역시 페드라든가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예상 이외에는 내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회의 결과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6월 회의에 연내 2차례 인상을 이렇게 얘기했죠. 그 위에 파월 의장의 상원에서 중앙은행 총재가 의장이 연내 2차례를 확실히 못 박게 금리를 인상 얘기를 했거든요. 그 대비해서 이번에 그 예상대로 나오긴 했지만 시장과 반응과 함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뉘앙스는 사실 그 6월 FOMC 회의 내용, 그다음에 파월의 2차례 내용보다도 매파 성향이 많이 완화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번 시장의 반응을 볼게요. 오늘 다우존스 지수는 사실 그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 이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영국 PD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저기 지금 나오죠? 달러 인덱스도 한번 보여주시겠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10년 국채금리도 하락하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다른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도 다 떨어지고 특히 정책의 영향을 받는 2년물과 이렇게 단기물이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하이라이트인데요. 비트코인 가격도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측면에서 오늘 3만 선 위로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6월 FOMC 내용, 그다음에 파월 의장의 2차례 내용에 강성 매파적인 성향보다도 많이 완화적 기조를 유지했다. 오늘 아마 2차 전지 한국 증시와 관련해서 상당분 이런 점이 좀 이렇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6월 CPI와 기대 인플레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사실 매파 성향을 완화하는 쪽으로 파월 의장이 사실 이것을 인정했다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파월 기자회견의 내용에서 방향성은 시사했지 않지만 파월의 어적으로 볼 때는 지난해 3월부터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자, 파월 의장이 9월 달에는 금리 인상이라든가 인하 얘기도 했지만 금리도 동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이전에 상원에서 연내 2차례 인상을 못 박은 상태에서 오면 금리 동결을 공식적으로 인상할 수도 있다, 동결할 수 있다는데 그 동결 얘기를 처음 얘기했거든요. 그런 점이 시장에 반영해서 파월 기자회견에 다우존스 지수가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미국의 국채금리는 전부 떨어지고 사실 비트코인 가격도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에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블랙아웃 기간이 종료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장기 휴가철에 들어갑니다. 장기 휴가철과 함께 블랙아웃과 비슷한 그런 입장에서 연준 인사들이 대체로 비둘기파 성향을 유지했기 때문에 파월의 입장이라든가 그다음에 7월의 FOMC 내용과 그렇게 반하는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잭슨 홀 미팅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인 얘기는 잭슨 홀 미팅에 참여해서 내용을 얘기하고 9월 그 페드 회의에서 그런 내용이 함축돼서 9월 FOMC의 회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가장 관심이 됐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시그널을 주지 않았는데요. 그만큼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줄어들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애매모호했다. 예. 금리 인상도 얘기하고 동결도 본인 이름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예. 물론 7월 회의 결과에 대해서 발표 내용에서는 이런 것에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가장 변화된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원문을 자세하게 보면 미국에서 페드 입장에서 통화정책과 관련된 것은 고용시장 문제, 그다음에 인플레 문제, 그리고 경기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고용과 인플레는 경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변화된 내용을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고용에서 러버스트, 아주 건전하다, 아주 강건하다 이런 쪽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6월 회의서부터. 그다음에 인플레 부분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트,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인플레에 대해서는 갈 길이 멀다 하는 표현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가장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 이 경기 부분입니다. 6월 달에는 아시겠습니다는 FOMC의 그 의사를 보면 마일드 리세션, 또 파월 의장도 그때 당시에 6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자 하반기에는 완만한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 달이 경과됐습니다. 그 표현상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번 같은 경우는 모디스트에서 보통이라는 표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었었는데요. 이번에는 moderate로 이렇게 보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경기 예측 부분에 대해서는 저렇게 틀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전에 한번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시겠습니다. 연준이 항상 분기별에 경기 전망을 한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3월 달, 6월 달, 9월 달, 12월 달. 이번에는 이제 경기 전망이 없었죠. 예. 그러면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성장률에 대해서 3월에는 0.4%로 봤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는 1%로 2배 이상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번에는 전망치는 내놓고 있지 않지만 자 머디스에서 moderate라는 표현상의 9월에는 경기 전망 성장치를 어떻게 가져갈까 하는 측면에서는 7월 달에 엊그제 나왔던 IMF의 전망치를 보면 저 1월 달 전망치 1.4, 2월 달에 그냥 남겨주시고 4월 달에 1.6%, 그다음에 7월 달에 1.8%로 조정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볼 때 자 IMF 전망치와 페드의 전망치 간에는 페드는 통화 정책을 추진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보는 시각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체로 보면 IMF 전망치 대비 페드의 전망치는 0.2 내지는 0.3%포인트의 평균적으로 갭이 IMF보다 높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페드의 전망치가 그렇게 수렴해가는 양상이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사실 7월 달에 IMF 전망치가 1.8% 정도로 된다면 9월 달에는 자 3월에는 0.4%, 그 다음에 6월에는 1.0%. 이 부분의 상승폭으로 볼 때 또 IMF와 갭으로 볼 때는 1.5%포인트 이상 이렇게 오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미국 경제에 대해서 3개월마다 이렇게 변동폭이 클까, 수정일까 하는 측면은 미국은 스테이트입니다. 51기대로 구고 있던 스테이트멘트입니다. 그걸 취합을 해서 통계청에서 이렇게 미국의 통계청에서 이제 미국에 보면 이제 해당 부서가 있죠. 그걸 통과를 해서 제가 통계청으로 통계부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이후에 경제에서 온 프래그멘테이션이 굉장히 분절화가 심해진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뉴욕주와 매사추세츠, 로스앤젤레스 경제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프래그멘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경제 취업적인 측면에선 성장률이 이렇게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 표현상으로 보면 예. 모더레이트까지 왔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1개월 전에는 완만한 경기 침체 우려는 제가 해서 이런 moderate라는 표현을 쓰면 완만한 경기 회복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페드가 경기 예측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한 달 전에 얘기했던 사항은 우리 시청자분한테 잉크도 마르기 전에 마일드 리세션에서 지금은 moderate, 마일드 이렇게 리커버리에 해당되는 moderate로 이렇게 되거든요. 예측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 페드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 경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침체 우려가 완화됐다. 그리고 고용시장은 강건하다. 물가는 아직도 목욕 타겟팅 수준에서 높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아있는 물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더 주력하겠다는 입장으로 가는 거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 경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측이 이렇게 할 만큼 굉장히 개선된 거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자, 파월 의장 지금 9월 FOMC 회의와 관련해서는 열린 결말을 내놨습니다. 그런 만큼 이 과거 캐나다나 호주 중앙은행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이 부분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네, 어떤 것 쪽으로 가겠습니까? 자, 9월 달에 기자회견에 금리를 인상한다. 예. 또 금리를 동결한다. 어느 쪽이든 페드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청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월까지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6월 달 동결했습니다. 예. 7월 달 인상했습니다. 자, 9월 달 인상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호주와 그 캐나다의 전철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6월 달에 금리를 왜 동결했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강하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금리 동결 쪽으로 간다. 그러면 어떠냐. 5월 달 인상했다. 6월 달 동결했다. 7월 달 인상했다. 9월 달 동결했다. 뭐 장난치는 거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더더구나 통화정책 시차는 9개월에서 1년인데 장난치는 거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태에서 결과적으로면 8월 달 잭슨 미팅과 9월 달에 페드에서 보면 데이터 디펜던스 방식으로 사실상 경제 지표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경기는 문제가 없다. 고용시장의 러버스다. 인프레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문제인데요. 이 엘리베이터라는 표현상에 있어서는 지금은 너무 잔당까지 너무 이것을 좀 6월 달에 물가 안정 추세가 확 됐거든요. 예. 이걸 반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라는 표현을 좀 완화시켜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볼커 모멘트의 실수를 이렇게 감안해서 이 표현은 아직까지 이제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 표현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 엘리베이터라는 표현을 사실 그것은 좀 완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에 월가의 뒷말이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사실상 마지막까지 이렇게 고려를 해서 페드가 갖고 있지만 요거는 좀 완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니까 자 다우존스 지수가 올라갔죠 마지막에. 예.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그 부분이 엘리베이터 표현에서 좀 이렇게 완화되지 않으니까 달러 인덱스는 떨어졌죠. 그다음 미국의 국채 금리는 전부 떨어졌죠. 그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이 또 떨어지는. 사실은 변화가 없다고 하면 오히려 그 이전까지 미국의 주가, 빅테크 주가가 굉장히 거품을 일 정도로 됐기 때문에 사실 예상에 부합된다 하는 쪽으로 하면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높았었죠. 그런데 6월 FOMC 내용, 파월의 기자회견 내용 이런 거를 볼 때는 이번에 예상 이해는 내놓을 수가 없다 하는 표현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이 지금 이런 그 상황을 도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거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최근처럼 통화정책 방향성을 잡기 어려울 때는 이 과거 사례를 참고하는 게 연중의 전통이지 않습니까? 통화정책의 일관성입니다. 과거 사례가 있을 때는 지금의 정책이 경제 여건이 변했다 하더라도 예. 애매모호할 때는 과거의 사례를 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비슷한 시각이 2006년 이때입니다. 아마 2006년 아시겠습니다는 2004년 요서부터 2006년 6월까지 2년 동안 17차례 금리를 베이비 스텝, 노멀 스텝으로 0.25%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애매모호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 인플레 타겟팅 수준이 이렇게 완전히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인플레가 안정권에 들어오니까 금리 인상을 멈췄습니다. 이것이 이제 서프라임 당시 2008년 맞고 리먼 사태를 맞으면서 그것을 풀어가기 위해서 제로금리 상태로 냈던 겁니다. 제로금리 상태인데요. 이런 것을 가만히 볼 때 사실 월가 입장에선 과거 교류를 볼 때는 버냉키 의장의 얘기를 아마 지난 한 3일 전인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인플레는 통제권에 들어오면 2% 인플레 타겟을 완전히 맞추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하이퍼 언서티티 초불확실성에 있어서 본인 자신들도 경기에 대해서 한 달 전에 마일드 리세션에서 지금 모더레이트로 해서 마일드 리커버리를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경기 환경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물가를 3%에서 2%로 타겟팅 수준에 잡히겠느냐? 당연히 못하는 거죠. 2025년까지 지금 파월 기자는 당연히 못하는 거죠. 맞춘다면 우연의 일치죠. 그런 과정에서 통제권에 들어오면 다른 정책 목적을 감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 시스템 문제, 예. 그다음에 경기 부양 문제, 그리고
사실상 여러 가지 지금은 미국의 은행 위기 문제 이런 문제에서 제도를 갖추는 문제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문제 정책 목적을 팀버겐 정리해서 같이 감안해달라 하는 이런 쪽의 버냉키 회장의 얘기 주문이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버냉키 회장이 얘기한 것을 이렇게 보면 7월 달에 올린다. 인플레 통제권이 왔다. 그러면 9월 이후부터 동결해 나간다 하는 그 측면에서 파월 의장이 공교롭게도 금리 인상도 9월 할 수 있고 금리 동결도 처음인데 그 동결이라는 얘기를 처음 얘기했거든요. 근데 버냉키 회장이 9월부터 동결한다 하는 입장과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 시장의 반응에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과 금리 동결이라는 피비티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는 시장의 반응은 사실 금리 동결 쪽에 더 무게를 두는 이런 시각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시황 관계상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워낙 관심이 상황이고 시청자 문의가 워낙 많기 때문에 1994년과 1954 동일한 사태인데요. 동일하게 결정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볼 때에는 왜 시장이 변화가 없다. 오히려 시장을 더 흐트러지게 했다. 근거보다는 오히려 시장에서 보면 저렇게 달러가치 떨어지라든가 그다음에 국채금리가 떨어진다든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다든가 해서 요 FMC보다는 매파 성향이 많이 완화됐다 하는 이런 측의 반응이었고 바로 그런 측면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젠 2차 전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 종목들이 어제 평균 25%의 정말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냈거든요. 그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누가 맞다 틀렸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는 2차 전지가 향후에 굉장히 좋은 종이도 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고 애널리스트들이 본인 자신의 헐 역할을 안 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가이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페이퍼도 안 내놓는다. 이런 상태에서는 뭐냐, 개인들이 스스로 자기의 재산을 모으는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사람들은 향후에 2차 전지가 전망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좀 목포 승리를 들어 차익 실현해 줄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그걸 이제 누차게 강조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월가에서 느닷없이 다우 이론이 나왔다는 것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나왔던 다우 이론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는 자, 주식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불안하다. 주식 안 산다. 그러면 선발 투자를 산다. 그러면 뭐냐, 다음에 후발 투자자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에서 매집 과정이 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은 과열이 되고 과열이 된 상태에서 자, 모두가 이제 여러 가지 펀더멘탈상 밸류상으로는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하지만 거기서 흐트러진다. 분열이 된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 표현까지는 어제 안 했습니다. 프레시 크래시 하는데요. 바로 매집 단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요 단계가 3단계 중요해요. 선발 투자자 된 사람들은 차익을 실현한다. 그런데 후발 투자자들 포머적이 되겠죠. 이때는 뭐냐? 굉장히 추격 매수한다. 아마 우리나라의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을 보고 어제 흐트러졌던 과정을 보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어제 다우 이론을 느닷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단은 이 방송을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객관적 팩트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핵심 종목과 관련된 종목의 평균 하루의 변동폭이 장중에 최고치 대비해서 최저치가 평균 20%입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것은 금형은 하루에 35%입니다. 이 천당과 지역과 같은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핵심적인 한 4개 종목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25% 이상 변동성이 됐습니다. 나머지 관련된 업종들 같은 경우도 20% 이상 변동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입장에서 보면 전날에 차익 실현을 했던 사람들은 비교적 여유를 찾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포머저 같은 경우는 공포에 질린 하루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잘 우리가 한국경제TV는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한국의 증시 발전이라든가 개인 투자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만큼 제3자에서 공정하게 방송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익 실현을 권고할 때는 뭐냐면 무슨 얘기냐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불을 꺾는 게 아니냐 하는. 근데 항상 이런 사태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꼭 좀 말씀드린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들도 방송할 때 2차 전지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방송을 위해서는
저도 왜 재산을 보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주도 못합니다. 우리 책임의힘 한 주도 못합니다.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시청자분과 관계를 위해서 한 주도 못 삽니다. 2차 전지뿐만 다른 종목도 하나도 못 삽니다. 그래서 개인적 이해관계에서 이렇게 방송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우 이론을 얘기하실 때 플래시 크래시를 얘기하셨는데요. 이게 참 언급하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제 이 현상이 플래시 크래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이 흐트러지면 예. 변동성이 이렇게 되면 워버링 마켓이 되겠죠. 그래서 흔들리는 장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워버링 마켓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 하는 측면은 예. 하이먼 민스크의 Someday, Sometimes 어느 날 갑자기 어제 같은 현상이죠. 이런 과정에서 제가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제가 예. 방송이 좀 늦게 들어가긴 했지만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이렇게 요 이론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대중 참여까지 착 가서 이제 앞으로는 고점이 없다, 고점이 없다 이런 시각으로 뒤늦게 삼성전자 팔아가지고 늘었죠. 근데 어제 흐트러졌죠. 흐트러졌는데 새로운 논리가 형성될 겁니다. 그래도 뭐냐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 하는 현실을 부정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거든요. 현실을 부정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오늘 경우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 정책 당국에서 오늘 거래를 정지시키는 이외에는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표현한 것이 현실 부정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과정, 학습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아직 오직은 않지만 프레시 크래시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게 저 대목이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낼 적이 있습니다. 개인 권력이 기업 권력보다 높기 때문에 또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무력한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기획관들의 집단지성을 통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프레시 크래시 현상을 앞으로 막기를 방지하려면 개인 투자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어쨌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개인 투자가들이 진짜 이렇게 사실상 평정심을 이용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군집현상이 나타날 때는 잠시 말씀드린 로버트 슐러의 내러티브 이코노믹스를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평정심을 잃지 않을 때는 평정심을 이렇게 유지하지 않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오늘 한미 간의 금리 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한미 간의 금리 차는 한국에서 자금 이탈되지 않습니다. 자꾸 언론에서 자 사상 최대로 2% 벌어져서 2차 전지와 관련돼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예. 자꾸 2% 벌어져서 한미 간에 도식적으로 자금이 이탈된다. 그러면 2차 전지와 관련돼서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런데 예. 과거 사례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과거 사례를 한번 시간이 됐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한미 간의 금지차가 역전될 때 한 번도 주식과 채권 시장을 볼 때는 한 번도 이탈된 거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언론에서 사상 최대폭으로 봐서 도식적으로 금리를 이게 확대되면 한국에서 자금이 이탈된다. 이런 식으로 도식적으로 표현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이탈된 적 없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정책 단계에서 2% 벌어지니까 우리 경제 지금 안 좋거든요. 여기서 학사에서 이 자금 이탈되지 않는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도 펀더멘탈 없이 오히려 금리를 올리면 MZ 소상공인 가뜩이나 어려운데요. 뿐만 아니라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사실 더 어렵게 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앞서 로버트 실러를 언급하셨는데요.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어제 모습을 보면 전형적으로 로버트 실러의 내러티브 이코노믹스, 이야기 경제학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 아주 딱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예.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많은 얘기들이 나오죠. 스토리텔링, 자기 논리대로 스토리텔링이 나오죠. 근데 이게 전파되거든요. 서로 개인 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증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어제 이게 각자 리딩방이라든가 각자 갖고 있는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때가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자, 긍정적 평양이 될 때는 바로 직전까지는 고점을 때릴 필요 없다. 고점을 시각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제는 뭐냐, 부정적 편향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주가가 얼마큼 떨어지는 거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이 이렇게 로버트 셀러의 내러티브 이코노믹 스타일을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돈 버는 문제는 어떠냐? 우리가 돈에 있어서는 한계형 체감의 법칙이냐, 한계형 체적인 법칙이냐, 다들 돈을 벌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올라갈 때가 주도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한계 효용 체증의 법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자제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목표 수익말 달성하면 꼭 좀 차익 실현하십시오. 앞으로 2차 전지 납부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요인 많습니다. 근데요,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로버트 셀러의 이야기 경제학,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서는 이야기 경제학이 얼만큼 중요한지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이 그린스펀이 얘기했던 비이성적 가율 지금 다시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서태지 환상, 환상에 젖는 얘기 나오기도 서태지 환상 얘기 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화폐, 머니리전 문제, 머니리전 문제 이런 문제거든요. 그랬건데요. 이런 상태에서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꼭 좀 강조하겠습니다. 어려울 때에서 당신의 회사는 고객을 상대로 해서 사실 뭐냐 이렇게 수수료를 하고 이익을 이렇게 하는 그게 그 증권사들의 애널리스트가 속해 있는 사람들의 영업 기반입니다. 근데 어려울 때일수록 본인이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어려울 때일수록 투자자의 가이드를 제공해 줘야죠. 그리고 오너들이라든가 CEO들은 왜 애널리스트가 비용 부서입니까? 고객을 상대하면서 어려울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더 훌륭한 애널리스트, 어렵을수록 더 훌륭한 애널리스트 비용을 들여가지고 투자해 줘야죠. 근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애널리스트조차죠. 자, 한국경제TV의 조지현 사장께서 이런 상황에서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좀 불러라.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어저께 혼란을 가중시켰다 하는 측면에서 증권사를 운영하는 오너들이라든가 CEO들은 이럴 때일수록 불확실성을 진짜 비용을 들여서 애널리스트를 키우고 훌륭한 애널리스트를 좀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코노미스트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단기적인 이익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